이규창 컬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 금리가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금리가요, 2015년 12월에 한 번 올리고, 네. 그리고 작년 12월에 한 번 올려서 1년에 한 번씩 올리다가요. 네. 이번에 3개월 만에 올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가파르게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요즘 걱정이 좀 큰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현재 기준금리가 미국이 0.75%에서 1% 사이인데요. 미국 경제 성장률이 2.1%고요. 그리고 네. 실업률이 4.5%인데 이 4.5%가 미국 기준으로 하면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가 좋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게다가 트럼프가 재정 지출을 좀 확대해서 인프라 건설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돈이 더 많이 풀리고 물가도 오르게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금리를 오르는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경제에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네, 사실 미국이 좋은 거는 뭐 괜찮은데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해 2번 더 인상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현재 한국 기준금리가 1.25%인데 미국이 1.3에서 1.5% 정도 되니까 오히려 한국보다 미국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투자 자금이 한국보단 더 안전하면서 더 금리도 많이 주는 미국으로 더 몰리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돈 빠져나갈까 봐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한편으로는 금리를 올리자니까 막상 예.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1,400조 원 규모나 되는데 글쎄 말입니다. 예. 이 이자 부담 때문에 가계대출이 부실화될까 봐 걱정스러워서 또 이건 오르지도 못하는 그래서 네. 좀 난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이니 정부는 이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더 규제를 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규제에다 금리 걱정까지 더해지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그런 걱정들이 더 커지고 있는 예. 상황인데 문제는 이 와중에 우리가 정확하게 상황을 알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와중에 통계마저 좀 오류가 있어서 이 상황을 좀 혼란을 더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통계 오류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가계부채 통계 중에서요 오류가 어떤 게 있냐면요. 네. 이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한데 이 양과 질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좀 잘못된 게 있어요. 2015년에 정부에서 네. 가계부채 질을 개선하려고 고정금리로 기존의 변동금리로 옮겨 타게 하고 그리고 한 번에 갚는 것을 분할해서 상환하게 바꿨습니다. 가계부채의 질을 네네. 그 퀄러티를 좀 바꾼다 그 얘기는 네. 뭐 상환 문제 그런 겁니까? 네, 악성 맞습니다. 가계부채를 막는다 그런 네, 건가요? 예를 들면 이렇게 금리가 오를 때 변동금리면 갑자기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부실하거나 내가 못 갚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고정금리로 바꾸게 2015년에 그래서 그걸 전환시키는 게 네. 있었고요. 한 번에 목돈 갚으려면 또 돈을 어디서 빌려와야 되니까 그렇죠, 예. 조금씩 분할해서 상환하도록 그렇게 바꾼 겁니다. 대신 네. 이자를 더 깎아주는 조건으로 정부가 2015년에 안심 전환대출이라는 걸 해서요. 32조 원을 이렇게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만들었는데요. 이때 문제가 은행 대출이었던 32조가 공공기관의 대출로 바뀌면서요. 네. 일시적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 대출이 사라졌어요. 32조 원이. 그러다 보니까 통계치만 보면 네. 2015년에 가계부채 급증을 했는데 오히려 줄어든 것처럼 보였고요. 그 바람에 2015년에 32조가 사라진 상태에서 작년치를 계산하니까요. 갑자기 급증을 한 것처럼 또 왜곡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가계대출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좀 상황 괜찮다. 넋을 놓고 있었고 네. 오히려 작년에는 그렇게 크게 심각한 상황이 아닌데 너무 가파르게 증가한다고 각종 규제 대책을 내놓다 보니까 이게 꼬이게 된 거죠. 그래서 작년에 가계대출 한참 조이는 와중에 2010년 11월쯤에요. 미국에서 금리 오른다고 하니까 갑자기 시중금리가 급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정작 그 다음에 계속 금리를 오르는데 12월 되니까요. 오히려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너무 빠르게 과도하게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네. 역전해서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한 거죠. 네. 하여튼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나온 그 가계부채 통계가 허점이 많다. 뭐 그런 지적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하여튼 그래도 이 서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사실 요즘에 빚 없는 사람 없거든요. 예. 네, 맞죠. 네. 집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또 주택자금 담보대출 거기다 또 마이너스 대출까지 다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빚으로 사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요즘은 그래서 뭐 빚테크라도 나오지 네. 않습니까? 빚을 어떻게 빨리 갚냐 뭐 이런 정도의 험악한 상황인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리가 만약에 오른다 그러면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도 서민들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전체로 봤을 땐 제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개인 입장에서는 당장 내 돈이 이렇게 급해지는데 심각하게 네. 느껴지거든요. 아니 3억을 예를 들면 내가 가계대출, 담보대출을 했다. 네. 근데 전에는 예를 들면 그 저금리 때
뭐 2.9%였는데 금리가 올라서 5%가 됐다. 네. 그럼 이자가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 사실상요? 네, 그래서 사실 그걸 제가 따져보니까요. 네. 기준금리 인상되면 시중금리가 오르는 건 맞는데 네. 그 영향은 오히려 체감하시는 것만큼 크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미 다행이네요. 고정금리 대출에는요, 향후 5년치 금리 변화를 다 예상해서 반영했기 때문에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차이 정도의 금리만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 맞을 것 같고요. 네. 현재 계산할 때 0.5%에서 1% 정도. 그러니까 사실 그 이자 금액으로 따지면 큰 금액 차이는 안 납니다. 네. 문제는요. 이게 금리 분담 그 은행 대출에서 1, 2%까지는 그래도 부담이 가능한 수준인데 네. 문제는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양을 갑자기 줄이려다 보니까 규제를 하는 바람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해놨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은행에서 대출 받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 뜻입니다. 네. 그런데 또 그래도 느니까 보험에서도 받기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요. 그럼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면 보험사 가서 받았는데 보험에서도 안 해주니까 별 수 없이 이금융권으로 내려가면 이자가 갑자기 2배씩 막 뜁니다. 네. 그럼 1, 2%가 느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다 보니까 저축은행을 가야 돼서 10% 미만의 금리로도 받을 수 네. 있었던 분들이 10% 후반 혹은 20%대까지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실은 이게 더 큰 게 문제가 된 거죠. 물은 계속 내려오는데 뚝을 쌓다가 그 뚝을 자꾸만 쌓다 보니까 엉뚱한 대로 샌 엉뚱한 거죠. 대로 물이 셀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사실상 악성으로 갈 가능성도 클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못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험도 안 되면 제2금융권을 갈 정도면 신용 상태 굉장히 안 좋은 건데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제2금융권 일단 가면 신용등급이 또 떨어지니까 또 떨어져요? 1금융권으로 또 올라오기가 힘들어지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엔 나오는 게 신종 어떤 서민 사금융 같은데요. 네네. 이게 P2P 대출. 이게 네. 어떤 겁니까? 네, P2P 대출이라고 해서요. 요즘에 그 신종 그 스타트업들, 네. 그 핀테크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어. 개인과 개인의 대출을 중개를 해주는 사이에서 그 중개해준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럼 저는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보니까 2, 3% 정도밖에 금리를 못 받는데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5%에서 8%의 상당히 좀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빌리는 사람은 20%대 저축은행 이자를 빌리다가 직접 빌리는 대신에 10%대로 이자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개인과 개인 간 거래다 보니까 위험할 수가 있죠. 네. 신용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서 그걸 중개해주는 이 업체들이 독특한 방법으로 신용평가를 해줍니다. 신용평가를요? 예, 예를 들면 이 사람의 SNS 활동을 보고 이 사람이 돈을 먹고 튈 사람이냐 아니면 돈을 꾸준히 잘 갚을 사람이냐 이 사람의 성실성을 평가를 해준다. 아니 SNS 활동을 갖고서 네. 그 사람이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나요? 네, 그런 그 미국의 스타트업이 있어서 아, 그래요? 굉장히 지금 영업이 잘 되고 있어서 한국에도 그 방식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빅데이터를 갖고 분석하는 네, 건가 맞습니다. 보죠. 아, 네. 예를 들면은 그냥 평가를 했을 때 아마 여기 진행자 앵콜 분도 네. 공무원들하고 비교를 하시면 네. 더 낮을 수 있지만 우리가 평소에 이분의 그 신망이라든가 아니면 인간성을 봤을 때 이분은 정말 믿을만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높은 신용도를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오히려 은행의 딱딱한 그 정규 방식보다는 이런 방식이 좀 더 유연하면서 좀 더 현실적인 신용평가 방법도 내가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주변에 거죠. 어떤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느냐. 네, 그것이 그런 그 것도 사람의 되죠. 신용도다 이거예요. 네. 유유상종이다 그런 건가요? 예를 들면 돈을 빌려온 사람이 최근 3개월 동안에 SNS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요. 네. 그랬다면 이 사람은 갑자기 인간관계에 끊으면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새로운 거죠. 신용평가, 신용도 평가의 기법이라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도 이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PTP 대출이 이게 신장세인가요, 그러면은? 네, 요즘에 이거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네. 사실은 그 아주 위험한 대출과 그리고 안전하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대출 받을 수 없는 그 사이쯤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기존의 금융 규제가 굉장히 좀 단단하게 돼 있어서 이런 새로운 업체들이 영업을 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대신 그리고 이런 업체들 난립하다 보면은 또 그중에 좋은 업체도 있지만 그러네요. 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제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분별을 또 잘해야 되네요. 네, 완전히 열어주긴 좀 힘들고요. 네. 대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P2P 대출이나 이런 핀테크로 이런 이런 문제를 완화하게 주기 위해서는 서민들에게 좀 금융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 어떤 교육이 필요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OECD에서 산하기관 중에 국제금융교육기구라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일반인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금융 이해도라는 거를 기준을 제시해놨는데 네. 이게 최저 점수가 66점 정도 맞아야 되는데 한국인 평균은 66.2점. 좀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금융 문맹에 가까운데요. 특히 20대가 더 낫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대출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리고 금융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초 교육이 필요한데 이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걸 배울 기회가 없었거든요. 요즘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대부업 카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0대들끼리 서로 돈을 주고받는데 연 이자가 3,000%가 넘어요. 그래요? 오늘 예. 10,000원 빌리면 내일 20,000원 줘야 되거나 이런 식으로 빌리는데 네. 그만큼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이런 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규창 컬럼니스트였습니다.